자, 그런 점에서 고용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1월 달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금융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 들은 그러니까 갈 데를 못 찾고 있어. 어차피 갈 데는 어디냐? 인공지능 관련 투자. 여기에 돈 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대안이 별로 안 보인다 이거죠. 다른 대안이. 자, 이런 상황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 얘기가 뭐 100%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분석해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고용하고 물가를 가는데 물가는 행보를 하고 있어. 근데 고용은 나빠지고 있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전환과 대도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이렇게 대통령도 좋은 얘기만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좀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대전환의 필요성은 누구도 그러니까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시장이 붐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반 국민들이 회복을 체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회복은 그러니까 별로 체감도가 높은 것 같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난 92년도부터 제가 쭉 이제 이 두 자릿수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에 추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하는 기간에 7.8%로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4% 정도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2% 그리고 지난해는 1% 턱걸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역성장을 하는 부문들이 있습니다. 농림업, 1차 산업, 건설업, 그다음에 도소마, 숙박, 음식업. 자영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대부분 자영업을 차지합니다. 50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평균적으로 제조업, 정보, 금융 이런 분야들이에요. 이 성장이 떨어지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의 일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작년 12월 달 기준,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역성장을 하는 부분의 종사자가 9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32%를. 그러니까 성장이 그러니까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타격을 보는 업종들이, 종사자들이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라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심각하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게 554만 명 정도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에서 25년도의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의존이 증가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더 증가했어요. 65세 이상의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5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도 6월달부터 작년도 12월달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기준으로요. 5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이건 이건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그러니까 OECD 최고라 그러는데 노인빈곤율이 그러니까 계속 악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제가 게시판에도 올린 자료지만은 게시판에도 65세 이상에 대한 의존도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더 커졌다는 거고 20대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50대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 이 50대 일자리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누적된 문제죠.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예요. 석유화학, 철강, 석유화학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 추격과 철강, 배터리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라든가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이런 부분의 타격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여파로 50대들이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건설업체가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 23년, 24년, 25년 색깔별로 막대기를 했는데 갈수록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도 처리된 기업, 그 다음에 부도 직전에 고위험 등급,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지만 위험한 기업들. 작년에 성장률이 0.97%, 1%가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턱걸이에서 1%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1.4%포인트를 그러니까는 건설업이 깎아먹었습니다. 마이너스 1.4%를 기했으니까. 예? 이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이 그동안에 과잉 투자하고 더 이상 새로운 건설 지을 때가 가다 보니까는 수요가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진국가들이 이미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떨어져 왔던 거고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가 높았다가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성장 기도가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었는데 다른 쪽을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난 35년간 진행됐던 거라 이겁니다. 외환위기 전부터. 그래서 과거의 유산인 거예요. 20대 30대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있죠. 특히 2019년부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201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70만 명을 넘었죠. 20, 30대가. 당연히 뭐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에 열광하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자산 모으기에 그러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죠. 월평균 시가선 기준 이재명 정권에서도 역대 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K자 성장을 나타내주는 것이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코스피 5000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환상적인 그러니까 수치와 그 다음에 이 고용 빙하기, 역성장이 공존하고 있는 참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격차라서 국힘당이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할 게 없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과거의 유산입니다. 과거의 유산이야. 실물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요. 이재명 정권에서 간 게 아니라. 근데 이재명 정권의 과제지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걸 가기 위해서 내수를 강화해야 되고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비 여력을 소득을 여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그거 말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구조로 고도화하는 건 이거 시간 걸리잖아요. 시간 걸리고 제대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정권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도 성공한 거라고요.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건 내수 강화예요. 내수 강화의 핵심은 뭐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강화를 통해서 소비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냐고. 여러분들 한번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과문해가지고. 자, 이거 봐보세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 아픈 부분을 근데 이게 무슨 이재명 정권에서 처음 생긴 것처럼 하는데 이건 과거의 유산이죠. 코스피 5천의 성취와 성장률 역성장 마이너스 0.3%. 지난해 4분기에 제가 이 소비 쿠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3분기는 잘 나올 거다. 그래서 3분기는 꿈의 수치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갈 길을 보여주는 3분기 성장률 이라고 제가 해서 칼럼까지도 제가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 쿠폰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일회성을 넘어서 가지고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소득의 제도화를.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4분기하고 4분기 이후다 그랬잖아요. 그 제 예언대로 딱 맞잖아요. 4분기에 역성장으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0.3%.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 과거 방송 들어보면요. 4분기가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성장 마이너스 0.3%. 조선일보는 한반도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데 결국은 이 역성장 지표 나오자마자 코스피 5천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서민경제하고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는 겨울이다. 조선일보가 언제 서민경제를 걱정해줬다고. 서민경제 걱정해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는 겨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은 항상 수출 대기업을 옹호하는 이 논조가 조선일보의 논조인데 가서 갑자기 서민경제를 걱정을 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와 민생경제사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게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이게 과거의 유산이야. 지난 30몇 년에.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거죠. 지금 이제 7개월 지났죠? 7개월 지났죠? 이런 이제 1년 지나죠? 올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1년 지나죠? 그다음부터 아주 그냥 국민들도 냉혹해집니다.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성과를 가지고. 과거 탓. 우리가 윤석열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던 거 하다가 정권 막을 내렸잖아요. 3년 만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야.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3분기에 성장률이 1.3% 나왔었어요. 그때 끌어올린 게 뭐예요? 가계소비가 쫙 끌어올렸잖아. 4분기가 역성장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계소비가 멈췄어. 0% 성장 기여도가 0%요. 예? 여기다가 건설 투자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곤두박질 친 거죠. 예? 그러니까 3분기에 대충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야. 3분기 성장률 지표가요. 예? 3분기 지표가.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의 얘기고 과학적인 얘기, 분석이잖아요. 이거 안 하고 어떤 거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요? 어떤 거로? 정부가 끌어올려봤자 많이 못 끌어올려요. 예? 그렇죠? 수출은 지금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거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를 가는데 2%를 해도 윤석열 때보다 낮은 거예요, 지금요. 예? 자, 25년도에 지금 연도별로 제가 그동안에 1992년도부터 쭉 보여드렸잖아요. 성장률이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7.8, 4.1, 2.0, 1% 반올림 해가지고. 가계소비도 봐보세요. 가계소비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던 거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만들어냈었는데 가계소비가 연평균 이게 작년에 0.6%로 조금 올라가진 거예요. 이게 소비 쿠폰 효과야. 예? 그 나머지 건설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요. 정부 지출도 계속 올릴 수가 없다고요. 순수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로 착시 효과일 뿐이지. 그렇죠? 그럼 뭘로 끌어올리냐고. 성장률을요. 성장률을 뭘로 끌어올리냐고요. 자, 이거 봐보세요. 분기당 성장률로 작년도 3분기에 그러니까 크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문재인 때 0.62%, 이재명이 0.58%, 윤석열이 0.35%로, 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뭐랬습니까? 1% 이하로는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안 증가해요. 2%가 증가해도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깝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하위 50%는 소득이 감소한다니까는 1% 성장을 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회복이 체감이 안 되지. 회복이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평균이거든요. 성장률은 평균이거든요. 근데 하위 50%는 평균 이하거든. 예? 자, 산업별로 봐보세요. 산업별로 봐도 딱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 제조업이 0.5%를 만들어냈어. 건설업이 마이너스 0.5로 깎아먹고. 예? 깎아먹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와 달리 작년도에 회복된 게 뭐냐면요. 유일하게 회복된 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야. 저기 빨간색으로 0.1이라고 했죠. 그 전에 마이너스 0.04 하다가 왜 그래? 이게 소비 쿠폰 효과야. 소비 쿠폰 효과라고요. 나머지들 다 떨어졌잖아. 다 떨어졌잖아요. 제조업도 반도체가 포함된 게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제조업도 떨어졌다고. 반도체 말고는 잘 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좀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산업별로 보게 돼도 딱 답은 나오잖아요. 나오는 얘기야. 예? 내수가 죽어서 그래, 내수가. 예? 자, 제조업 일자리 비중 봐보세요. 예? 작년도에 15.2%로. 지금 15%가 붕괴됐어요. 사실상 월별로 보게 되면요. 제조업 일자리가 쫙 줄어들잖아요. 제조업 일자리 대체할 일자리가 보이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금 전체 수출액에 있어서 4분의 1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 4분의 1이요. 작년도 평균이요. 작년도가 특별한 해. 지금 환율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환율 이해하려면 여기서도 잘 들어야 돼요. 작년도 4분기에는 작년도도 그러니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잖아요.
작년도 평균은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체 수출에 4분기에는 28%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빼면은요, 수출이 안 증가하는 거야. 자, 이거 반도체, 근데 고용 비중 봐보세요. 반도체 고용 비중 봐보시라고. 전체 일자리 중에서 반도체가 고용하고 있는 것은요, 0.4%뿐이 안 돼. 제조업 중에서는 2.6%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출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별로 영향 못 준다니까요. 못 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봐봅시다. 환율은 완전히 수수께끼 영역으로 좀 진입하고 있어. 이거 참 학자들의 큰 문제야. 그 결과로 통화정책이 지금 그러니까는 통화정책의 일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일본화가. 일본의 통화정책의 특징은 뭐예요? 금리 못 올려. 지금 일본의 엔화가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0.75로 올렸어도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당국이 개입한 것처럼 해가지고 조금 약간 진정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는 지금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0.75니까. 이거를 많이 못 올리는 거야. 왜 많이 못 올려요? 아베노믹스의 결과지, 뭘. 아베노믹스의 결과야. 예?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망가뜨려 놔버렸더라고. 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속해서 5회인가요?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동결할 때마다 그 배경이 뭡니까요? 환율, 물가, 집값.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이 대외적인 가치잖아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금리 정책도 마음대로 못 쓰게 되는 거야. 예? 마음대로 못 쓰는 거야. 환율 문제는 예상됐다라서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화폐 주권이 약화된 결과야. 통화정책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바롬 라인, 데드라인이 형성된 거야. 2.5%에서 못 내리고 앉았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향후에 내리겠다고 하던 것조차도 쥐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1월달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우리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리지 못하는 거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무슨 달러 가치 이런 거 신경 쓰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원화 가치에 발목이 잡힌 거야. 쉽게 얘기해서. 원화 가치에. 예? 원화 가치에 잡힌 거예요. 이게 같은 문제야. 환율의 문제는 뭐예요? 화폐 주권의 약화가 된 결과고, 통화정책이 그럼으로써 망가지고 있잖아, 지금요. 자, 정부와 통화당국은 굉장히 지금 환율에 대해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언론들이 5연속 동결 이렇게 해서 제목을 쫙 뽑았어요. 이유가 뭐냐? 환율 불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 금리 인하 문구가 있었는데 향후에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삭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환율 속에서는. 그 얘기는 뭐예요? 통화정책의 이것은 독립성, 자율성이 일본도 금리를 못 올리잖아, 걔네들은. 예?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경제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통화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주요한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국의 경제 문제를 못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작년 12월 달부터 무슨 얘기 했습니까요? 환율이 이게 저게 안 되니까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만들겠다. 그리고 한은 총재는
통화량 때문이 아니다. 뭐다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결국은 무력해 보이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한국은행은. 그래서 어느 언론 보도해 보니까 아주 적합한 표현이었더라고. 금통위가 아니라 환통위가 돼버렸다. 예? 통화정책을 가는 이 한국은행이 실물 경제나 이런 걸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율을 보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환율통화위원회로 환통위로 전락했다는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거기다가 설명 들어가 보세요. 환율이 왜 이러냐? 이거 설명했는데 저는 완전 코미디더라고. 엔저가 원인이다. 이창용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있잖아요. 엔저하고 작년도 7월달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원화 가치하고. 같이, 제가 이거 과거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야? 이건 결과물이야. 엔화 가치가 낮아져가지고, 뒤에서 수치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엔화 가치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결과물인 거야, 이거는요. 그 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그렇다. 해외 투자가 증가해서 그렇다. 뒤에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수치로요. 그 다음에 이창용 조자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달러 없는 게 아니다. 그럼 왜 방어 못하는데? 달러 충분하면 환율 방어 왜 못하냐고. 예? 달러 없는 게 아니다. 달러 동원화 달러는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개입이 있었죠. 21일날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그래서 당국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통화 당국을 얘기하는 거죠. 기재부라든가 한국에 이런 데 따르면은 환율은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예? 근데 이거 주가도 많이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다시 이거 환율이 안 떨어지게 되면은 당국에다가 국민들이 비난할 것 같아.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요. 대통령 말만 기억에 남는다고. 예?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시험 당국에 오른 건데, 금융 당국은 이거 가지고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잘릴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자, 하여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는데, 하나하나 봅시다. 펀더멘탈하고, 이창용이 그랬죠. 이창용 총재가, 환율은 펀더멘탈과 괴리돼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이다, 지금. 현재 비정상적이다, 이거야. 이 얘기를, 미국의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 얘기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 1년에 그러니까 최대 200억 달러까지 투자하기로 한 거를 이거 집행을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한 얘기고, 펀더멘털과 괴리돼서 떨어졌다 그랬어. 펀더멘털과 괴리돼서. 예?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쏠린 분, 이런 거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 펀더멘털과 괴리가 됐는데, 그리고 N 약세 때문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펀더멘털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제가 이걸 뒤에다 배치했나? 펀더멘털이라는 게 뭡니까? 펀더멘털이라는 것은요, 기초적인 요인, 기초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본이라는 뜻이니까는. 대개 성장률이라든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수지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얘기가 IMF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가 나왔어요. 당시에 강경식이 1997년 9월달경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네? 펀더멘탈. 근데 펀더멘털이라는 것이요. 펀더멘털을 대표해 주는 것이 성장률, 고용, 뭐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율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괜찮은 겁니까? 성장률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 성장률 쭉쭉쭉 계속 떨어져 왔잖아. 성장률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용, 일자리 증가를 봐보세요. 같은 기간에 외환위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는요 전체 일자리 증가율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65세 이상 일자리를 빼고 64세까지 OECD 기준 경제활동 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만 보게 되면은 오렌지 색깔 막대기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어느 걸로 보더라도 뚝뚝뚝 떨어지잖아. 특히 65세까지를 보게 되면 2.0, 0.9, 0.2 하다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졌어.
무슨 펀더멘털이 좋아요. 펀더멘털이 계속 악화되어 온 거야.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경제 체력이 계속 약화되어 왔잖아요. 예?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 아니죠. 우리가 2010년대, 2020년대, 그리고 작년도에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잖아.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요? 그것이 그 나라 통화 가치에 반영이 되지죠. 화폐 가치에. 화폐에 대한 신뢰도니까는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도에 고용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65세, 65세 정부 일자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자본시장은 굉장히 붐이었는데 고용률 추락했어.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잠깐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의 결과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안 보시는 분들 같아. 안 보시는 분들 같아.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해외 투자 증가? 이건 결과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원인보단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해외 투자 증가에 따라서 환율이 오른다면 국내 달러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겁니다. 환율 상승의 기대 심리? 이것도 결과물이죠. 불안하니까. 자, 우리나라 환율을 보게 되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전에 우리는 800원대 안팎이었습니다. 평균. 800원대 안팎이었어요. 환율이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좀 불안정했다가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부터요. 러우 전쟁, 저는 이제 분기점을 러우 전쟁으로 봅니다. 러우 전쟁까지 이때까지 한 22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해서 이렇게 행보합니다. 닷컴버블 붕괴라든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그런 큰 충격, 외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제외하면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형성됐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거죠.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떨어진 거죠. 80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가 얼마냐면 1130원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이요. 2000년대 한 22년간 러우 전쟁 직전까지 한 1130원 정도 돼요. 평균이요. 평균 환율이.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가 1350원으로 한 20%가 올라간 거예요. 또 떨어진 거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 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외환위기 이전에 한 800원대에서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전까지 한 1130원대에서 러우 전쟁 이후에 1350원으로 한 222원이 떨어졌으니까. 예? 이게 구조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이게 뭡니까요? 펀더멘털이 약해진 결과죠. 이거야말로. IMF가 1140원 유지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실수로 코로나까지라는데 하여간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해 왔어요. 점프해 왔어. 이게 왜 그래요? 펀더멘털이 약해진 결과야. 뭐 똑같은 거지 뭘. 펀더멘털이 약해진 거하고. 예? 그 다음에 변동성이 증대해 옵니다. 변동성이. 아까 IMF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소개했듯이. 왜 그래요? 우리나라 외환 방어 능력이 없는 거야. 외환 방어 능력은요, 평상시에는 별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적었어도 외환위기 훨씬 이전인 90년대 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별로요. 예? 금융시장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때가 문제인 거야. 예? 그 다음에 엔화하고 동조화 된다 그러는데, 엔화하고 동조화는 25년 7월 이후에 동조화 됩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었어. 즉 엔저가 환율 상승의 요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창용 총재가 엔저 때문에 엔저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한국의 총재가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돼. 좀 데이터 베이스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이제 미국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야. 저도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더 이상 인하 안 하고 미국이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될 게 아닙니까?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된다고 해서 환율이 그러면 안정해질 거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하고 일본 봐보세요. 일본이 24년 3월달부터 금리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올렸잖아. 미국은 내리기 시작했고 23년 7월달 이후부터요. 그 금리차 축소 이후에도 엔화 가치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 결정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금리는 더 이상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그림입니다. 2000년 1월달부터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저기 러우 전쟁 전까지는 1130원 정도 했었어요. 평균이요. 이걸 벗어난 때가 몇 번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2130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러우 전쟁 이후에 팍 뛰어요. 220원 이상이나 20% 상승을 해. 예? 팍 뛰어요. 외환위기 전에 그러니까는 한 800원대에서 딱 이렇게 뛰어 올라갔듯이 뛰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펀더멘털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일자리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거야. 펀더멘털이 약해진 거야. 펀더멘털이 약해진 거예요. 무슨 펀더멘털과 괴리야.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를 봐보세요. 강달러 때문에 사는데, 강달러. 달러 지수 한번 봐보세요.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달러 지수는 좀 올라갔어요. 한 14% 정도.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20%나 떨어졌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강달러만 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1,400원을 돌파한 게요. 본격적으로 1,400원을 돌파한 게 계엄 직전 후입니다. 그러니까 24년 12월 초 전부터 1,400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적으로 쭉 상승을 했는데, 러우 전쟁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1,400원을 돌파한 거는 계엄 바로 전후에서 딱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제거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25년 4월 때부터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됐잖아요.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1352원까지 쭉 떨어집니다. 6월 30일 날. 작년 6월 30일 날이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5년 7월 이후에도 또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적인 상승이. 예? 정치적인 리스크가 제거된데도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를요. 이거 설명을 해야 돼. 이거 군중심리만 가지고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러 차근차근히 들어봐 보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이 추이를 보여준 거고요. 월평균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이거 러우 전쟁 이후에 달러하고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봐보세요. 상관성이 14%뿐이 안 돼요. 네? 상관성이. 그러니까 달러가 강할 때 그러니까는 달러가 강할 때 잠깐 그러니까 초기에는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니까는 환율도 같이 올라가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달러가 약한 흐름을 계속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상승세가 지속되니까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달러 강세 가지고. 자, 원화 가치가 뭡니까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6%나 더 떨어졌는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7월달 이후에요. 달러 가치는 오히려 뭐냐면 원화 가치 저렇게 떨어졌는데 달러 가치도 오히려 약세였다 이거예요. 그 기간에. 작년 7월달부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원화는 얼마나 떨어졌냐? 6% 이상이 떨어졌어요. 원화는 작년 7월 이후에. 그런데 달러도 5% 하락했어. 그럼 달러 강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 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화 가치가 같이 하락하냐고. 더 하락하냐고. 예? 그렇죠? 그 달러 강세가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자, 원달러 환율 추이를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복귀해 보면요. 자, 러우 전쟁 이전에는 1200원 이하였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10월 24일 날 1444원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이게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가 쭉 가면서요. 그러다가 쭉 다시 떨어집니다. 1200원대까지 내려와요. 예?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23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쭉 가다가 이제 계엄 직전 바로 저는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는 1,400원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돌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계엄과 탄핵 과정 속에서 24년 12월 말에 절정을 찍기요. 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넣게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3월달까지 3월 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3월달까지 1470원대가 지속되어져요. 1470원대가 예? 지속된다고요. 그런데 4월 8일날 트럼프 관세 폭탄을 빼놓고서는 보게 되면요. 4월달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저기 1470원 정도에 있던 게 1350원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치 리스크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지면서 정권도 이제 그러니까 교체되어지고 한 결과로 6월 말까지 135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7월달부터 쫙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야. 이거를요. 7월 1일부터 예?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작년 7월 1일부터 이게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예? 자, 이걸 가지고 신동아에서 이따위 적었어. 한미 관세 협상 실패 탓이다. 참 신박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기 이하야대 석병훈 교수하고 인터뷰한 걸 가지고 바탕으로 쓴 기사지만은 참 진짜 저도 교수지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관세 협상 실패 탓이면은 왜 한국이 특별하게 협상 실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패한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럼 다른 나라 통화들도 왜 우리나라 통화가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냐고. 7월달 이후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래도 학자니까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될 게 아닙니까? 이론을 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학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수익률 차이, 금리 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금리가 높은 데로 돈이 이동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이건 저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적용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요? 예? 아니, 금리가 워낙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금리 차이 정도가 그걸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금리 차이가 우리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게 되면은 금리 조금 올려가면 별로 영향 안 미치듯이, 못 미치듯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뭘 얘기하냐면요. 통화량 증가라고 경제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어렵고, 환율이라는 것은 통화 가치잖아요. 통화 가치. 원달러 환율이면 우리나라 원화하고 미국의 달러하고 했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입니다. 경제 체력이 약해지거나, 아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물가 인플레이율이 미국보다 한참 높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하고 통화량 증가해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통화량 가지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뿔라가지고 유튜브에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얘기야.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통화량 증가라고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요. 이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펀더멘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럼 통화량 증가율은 뭐냐? 사실 통화량 증가율은 뭐냐면요. 자, 통화량 증가율은 뭐냐면요. 근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에는 본연적으로는요, 물가가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물가 오르는 걸로요.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이거죠. 물가가 오르는 건 화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제 체력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쉽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듯이, 예? 예, 그래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낮은 경제 성장률은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 계속 진행돼 왔던 거잖아. 지난 수년 동안에요. 예?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이게 7월 달부터 갑자기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거 설명 못 해. 예? 자,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7월 달 이후를 봐보자 이거. 6월 30일을요. 6월 30일을 100으로 놨을 때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을 지수화한 거야. 지수화한 겁니다. 1월 20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발언하기, 구두 개입하기 전까지.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1450원 밑으로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1446원이니까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구두 개입하기 전까지, 1월 20일까지 보게 되면은, 원화는요, 8% 이상 그러니까 하락했어. 8% 이상 하락했어요. 쫙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달러는 1%뿐이 안 올라갔어. 네? 작년 6월 30일에 비해가지고. 달러, 강달러하고 일단 상관성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달러는 별로 그러니까 강달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떨어졌다 이거예요.